성명쌤과 함께하는 빌콕 동아시아사. 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6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온라인 수업 한지 3주차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어찌 좀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도 그럭저럭 이제 온라인 수업 한지 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만들고 하는 거는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업 내용은요,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중원지역의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 해서 국가가 성립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중국 지역에서 생겨난 국가부터 중원지역의 국가부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교과서는 32쪽 되겠습니다. 교과 32쪽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 청동제기 등의 유물을 통해 상의 정치적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 사회적 특징을 봉건질서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세 번째, 진의 시황제의 통일정책과 한무제의 국가체제 정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원지역의 국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중원지역은 전 시간에 선생님 잠깐 설명했듯이 보통 중국 지역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황허 중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허 중류 지역에서 생겨난 국가에 대해서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처음에 하, 상, 주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라는 문헌상으로만 존재하는 그 나라였어요. 그 얼리터 유적지, 저 시간에 배웠죠? 얼리터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아마도 이곳이 하나라의 궁궐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이 완전하게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그런 최초의 국가는 바로 상나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된 유적지가 은허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유물이 바로 이제 갑골문 같은 것들인데요. 이 갑골문은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이제 점을 쳐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하고 이것을 국왕이 그대로 시행을 하는 이른바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왕이 제사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점괘 내용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정치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체제를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은허는 허난성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지도에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은허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황하 중류 지역이죠. 여기에서 발견된 이 갑골문이라고 하는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요. 갑골문은 이제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가지고 점괘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때 이제 발견된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하죠. 주나라는 봉건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 봉건제는 왕이 혈연관계를 기초로 해서 제후를 임명을 하고요. 제후들한테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왕은 천자라는 호칭으로 스스로를 칭하고요. 이 무력이 아니고 덕으로서 통치한다 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혈연 관계를 통해서 왕과 제후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혈연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약해지죠. 혈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좀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바로 왕실의 권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사촌, 육촌 간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그런 친척 관계였다면
점점 넘어가서 8촌, 16촌, 24촌 이렇게 되면 이제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제후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혈연적으로도 주 왕실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민족의 침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북방 지역에 있던 견융족이 침입을 해왔는데요. 주나라 왕실은 이것을 막지를 못하고 결국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의 동천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주나라 왕실이 제후들을 통제하는 그런 힘을 잃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보통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 때는 세력이 강한 제후가 패자가 되어서 주나라 왕을 대신해서 전국을 주도했던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패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5나라들이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5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오패에서 춘추 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5세기경이 되면 이 제후들과 그다음에 경대부 사이에서도 이 봉건 질서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건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들이 자기네 나라들의 그런 뭐랄까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개혁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군주권을 강화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부국강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전국시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 진나라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게 되면서 기원전 221년에 전국을 통일하게 되죠. 물론 이 당시에 진나라 말고도 세력을 크게 키웠던 다른 6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진, 초, 한, 위, 조, 연, 제 그래서 이런 7개의 나라들을 전국 칠웅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농기구가 이제 철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이 무기가 철제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게 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철제 무기가 도입이 되면서 군사력 강화가 아주 크게 일어났었죠. 자, 앞서 선생님이 전국시대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이 부국강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사상적인 뒷받침이 되었던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제자백가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제자백가 사상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유가가 있죠. 이 유가는 나중에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정착이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공자, 맹자, 순자가 있겠습니다. 이 유가는 가족결합의 윤리를 중시하면서 이것을 사회와 국가로 확대시켜 가지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인, 효, 재 같은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묵가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요. 묵가는 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 되겠습니다. 겸해와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묵가는 유가가 주장했던 형식적인 의례들, 너무도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상 되겠습니다. 도가는 노자와 장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거기서 살아봐야 괴로움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훌훌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무위자연을 주장했던 학파가 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가는 한비자, 상항, 이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법가 사상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택했던 정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가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인 진나라가 결국 기원전 221년에 전국을 다 통일을 하고 최초의 통일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는 그동안 7개 나라로 갈려져 있었던 이런 중원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또 추진하게 되는데요.
시황제에는 진나라 최초의 황제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제라 그래서 시황제라고 하죠.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하는데요. 그 봉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을 제후들한테 나누어 주었잖아요. 근데 군현제는 그러지 않고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 관리를 파견을 해서 황제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형태의 지방체제를 군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공구경제라고 하는 관료체제도 시행을 하고요. 각종 도량형, 화폐, 문자, 사상 등을 모두 통일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이 도량형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잰다거나 양을 재는 이런 기준이 각국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걸 통합할 필요가 있었고요. 화폐도 각국이 다 다른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이 진나라의 화폐 반량전으로 모두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시황제가 추진했던 이 모든 정책들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을 통일했던 진나라지만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는데 2대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서 환관이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환관이 바로 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고가 횡포를 부리게 돼요. 황제의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자기를 거쳐서만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버리죠. 더군다나 너무 엄격하게 법치를 하게 되고 토목공사도 너무 많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진시황 때 아방궁을 짓는다든지 또는 만리장성을 축조한다든지 이런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고 결국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당시 황관이었던 조고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사자성어인 지록위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이제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조고가 사슴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사슴이 아니고 말이다. 그때 이제 여러 대신들이 속으로는 저게 무슨 말이야 사슴이지 라고 했겠지만 조고의 권위에 짓눌려 가지고 감히 이것을 아닙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관리가 승상 저것은 말이 아니고 사슴입니다 이랬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을 볼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듯 이 조고의 권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나라 말기에 있었던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농민 봉기를 통합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은 바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 항우와의 접전 끝에 승리해서 결국에는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역시 삼공구경제를 시행을 하고요. 좀 특이한 것은 군국제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또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는 수도인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방에는 이제 군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제후에게 보내서 왕으로 칭하면서 통치하도록 했던 그런 체제입니다. 결국 군국제는 봉건제 플러스 군현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라 무제 때가 되면 이 군현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봉건 체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요.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완전히 이제 확립이 되고요. 결국 중앙집권이 확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을 하는데 고조선을 공격을 해서 멸망시키고 나서 영토를 넓히고 남쪽으로는 남비엣,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또 정복을 하게 되고 비단길을 개척을 하면서 영토를 이제 서쪽으로 더욱더 넓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무제는 이 유학을 매우 장려했어요. 그래서 유교적 소양이 있는 그런 관리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지방의 호족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관리로 진출을 시키면서 점점 이 호족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게 됩니다. 비단길을 개척한 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
처음부터 비단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흉노족을 좀 옆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찾아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동을 하다가 이제 흉노의 포로로 잡혀요. 그랬다가 다시 풀려나거든요. 도망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월지라고 한 나라를 찾아서 돌아다녔던 그 길을 개척해갖고 만든 것이 바로 비단길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 비단길은 이 서역 지방과 교역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달했던 한나라도 결국 쇠퇴하게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영토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재정이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무제가 죽은 다음에 외척 세력들이 대두하게 되면서 황제권은 오히려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외척 출신이었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망은 주나라의 제도를 번떠서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호족들을 견제하는 그런 개혁들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호응을 얻지를 못하고 그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왕망에 의해서 이렇게 개혁을 당할 뻔했던 지방 호족들이 이 광무제를 지지하게 되면서 이 광무제가 결국 후한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후한도 결국 말기가 되면 외척 세력들과 환관들의 다툼으로 쇠퇴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이 밀란을 통해서 나중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때부터의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는 삼국지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원 지역의 여러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원 밖의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